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딥러닝 완전 기초에서 한 걸음 더 떼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정말 가장 간단한 퍼셉트론을 학습하는 거를 배운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히든 레이어라는 게 들어가는데 히든 레이어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 오류 역전파라는 게 뭔지, 그게 왜 필요하게 됐는지,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셔야 되는 거죠, 조금씩.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델타 룰의 식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수학적 유도, 그 다음에 또 액티베이션 펑션일 때 시그모이드 펑션을 배웠는데 그것 그때 델타 룰이 어떻게 이뻐지는지, 이 모든 것의 결합으로 오류 역전파까지 하는 까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딥러닝을 정말 본질적인 것부터 이해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기초를 단단하게 처음에 닦아야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죠. 먼저 한번 손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뭐였죠? 예전 강의 자료에서는 지금 데이터셋 1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였어요. 1과 1이 입력이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되고 1, 0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되고 0, 1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되고 0,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이 데이터셋을 모두 만족시키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봤죠. 그래서 0.2, 0.4, 0.3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학습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0.2, 그러니까 W1은 0.2, W2는 0.2고 세타는 0.41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니까 어, 학습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델타 룰로 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것이 벡터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했죠. 두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이 데이터 근데 여기는 요게 달라졌죠. 이제 끝자리 10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110이 나오는 데이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1과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0이면 1, 011, 000. 이거는 처음에 0, 한번 웨이트를 0과 0.3과 0.2로 처음에 초기화를 한 다음에 역시 알파는 0.11로 우리가 델타로를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 0.11, 0.3, 0.09가 되는 그렇게 돼서 이 데이터 4개를 다 학습시킬 틀리지 않게 낼 수 있는 그런 뉴럴넷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셋 2잖아요. 이거는 데이터셋 3를 이제 오늘 해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 3 요거예요. 데이터셋 3인데 이거는 이제 학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강의 자료에. 그러면 왜 한번 진짜 학습이 안 되는지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 낭비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 안 된다. 아니라 진짜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글씨가 써지나? 처음에 0.2를 넣고요. 그죠? 여기 0.4 넣을까요? 그 다음에 세타에 0.3을 넣읍시다. 그리고 나서 알파는 0.11 그대로 합시다. 알파 써놓을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알파는 0.11. 저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왜 하지? 좀 답답한데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번은 해봅시다. 저도 안 해봤어요. 해봅시다. 처음에 1과 1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0.2, 1 곱하기 0.4, 0.6이죠. 0.6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0.3 다 더하면 플러스 0.3이 되죠. 플러스 0.3은 0보다 크므로 1이 나와요. 1이 나오는데 0이 나왔잖아요.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으니까 뭔가 1일 때 더 작아져야 되는데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커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 얘는 커져야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델타 룰이잖아요. 알파가 0.12되면 0.11 곱하기 에러가 뭐죠? t 빼기 5. 원래 0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은 1이 나왔으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으니까 에러가 마이너스 1이죠. 0.1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때 1 하니까 마이너스 1, 0.11. 그러니까 0.11만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죠. 0.2가 0.09로 줄어들고 0.4가 0.29로 줄어들겠죠. 세타는 커지죠. 왜? 여기 알파가 0.1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i가 이때 들어가는 입력이 마이너스 1로 간주된다 그랬잖아요. 1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0.3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0.4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원래는 이렇게 한 번에 학습했다고 해서 꼭 되지 않아요. 근데 될 것 같으네. 1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0.09, 1 곱하기 0.29, 그 마이너스 1 곱하기 0.41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38에 마이너스 0, 0.02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보다 작으니까 0이 나왔어요. 늘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운이 좋아요. 어쨌든 됐어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만족이 되네요. 두 번째 게 되나 보죠. 101, 10을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되는데 1 곱하기 0.09, 0 곱하기 0.29니까 0.09가 0.41보다 작네요.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0이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에러를 다시 고쳐줘야 되네. 보세요. 이제 트루스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아웃풋은 0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에라는 1이에요. 에라는 1이고 알파는 0.11이고 그때 여기 1이니까 얘를 고쳐줘야 되네요. 얘를 다시 키워줘야 되죠. 트루스가 1인데 0.1 다시 키워줘요. 0.2로 다시 돌아가요. 0.2로 다시 돌아가요. 0.11이 더해지니까. 얘는 책임이 없죠. 여기 0이 들어가니까 여기 xi 값이 0이 되는 거고 얘는 에라가 지금 1이고 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줄어들어야 돼요. 다시 줄어들었네요. 조금 글씨를 작게 해서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빨간 게 커지길 바랬는데 잘 안 커지네요. 네, 그냥 놔두죠. 그러면 지금 다시 0.2, 0.3, 0.2군 요거 그대로 요 변한 상태. 한번 11 다시 넣어볼까요? 일단 요 방금 데이터는 만족하나 보죠. 1 곱하기 0.2, 0 곱하기 0.2거니까 0.2가 0.3보다 작으니까 여전히 만족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이거 그때마다 바로 만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번 두 번째 그 다음에 0, 1 또 집어넣을까요? 0, 1 이제 원래는 바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만족시키는지 그냥 체크만 제가 해본 거지. 만족 안 되면 만족될 때까지 델타 룰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쓱 흘려봤고 에러가 나니까 고쳤고 두 번째 데이터를 넣었는데 또 에러가 나니까 고쳤고 세 번째 데이터 0, 1 0, 1 집어넣으면 0 곱하기 0.2 1 곱하기 0.29가 0.3보다 아슬아슬하게 작네요. 그죠? 그러니까 또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으니까 다시 또 에러가 났는데 이때는 0이었으니까 그대로고 여기는 지금 1이니까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는 다시 커져야 되네요. 그죠? 다시 커져야 돼요. 그죠? 델타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죠. 에라가 마이너스 1이 true가 0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커져야 되죠. true가 1인데 그죠? true가 1이고 근데 observation이 0이 나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5라고 표시된 게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네요. 사실 여기 뭐 같은 얘기인데 여기 값이랑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true 값, 이게 observation 값이에요. 어쨌든 이게 커져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0.4로 다시 커집니다. 그죠? 이것도 좀 더 글씨를 더 작게 만들죠. 여긴 어때요? 여기는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좀 더 작아져야 되겠네. 예. 그죠? 0. 왜 그래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에라가 지금 1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0.19로 줄어들어요. 참 신기하죠. 웨이트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렇게 시시각각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셋까지 해봤는데 세 번째 셋이 이걸 워킹 하나 보죠. 0, 1 집어 0 곱하기 0.2, 1 곱하기 0.4, 그럼 0.4가 0.19보다 크니까 1이 나왔네요. 예. 예, 세 번째 거는 지금 만족을 했어요. 그죠? 네 번째 거는 이제 되나 봅시다. 0, 0일 때 0이 나와요. 0 곱하기 0.2, 0 곱하기 0.4 이것이 마이너스 1 곱하기 0.19니까 마이너스 0.19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0이 나왔네. 맞네? 맞네요. 0이 0.19보다 작으니까 0 나왔. 예,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죠. 000은 되죠. 지금 0 곱하기 다시 한번 볼게요. 0 곱하기 0.2, 0 곱하기 0.4 그럼 0이죠. 그리고 0이 0.19보다 작으니까 또는 이걸 다 더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만족하고 두 번째 011, 0 곱하기 0.2, 1 곱하기 0.4, 0.19 그러니까 맞네요. 세 번째 게 되나 보죠. 101, 1 곱하기 0.2, 0 곱하기 0.4, 0.2네. 0.2가 0.19보다 크네요. 오, 좋아요. 요 두 번째 색깔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돼요. 네 번째 저왼 위에 거 되나 보죠. 1 곱하기 0.2, 1 곱하기 0.4, 0.6이죠. 0.6이 다시 0.19보다 크니까 1이 나오죠. 지금 이 데이터가 만족이 안 돼요. 그죠? 그럼 다시 또 학습해야 돼. 이거 다시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데 0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되죠. 이제는 좀 쉽죠. 빨리빨리 해볼게요. 한번. 커져야 한다. 0.31. 얘도 커져야 한다. 0.51. 얘는 작아져야 된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08. 그죠? 점점 막 웨이트가 막 바뀌죠. 재밌죠. 사실은 1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대납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1 0.319 0.51인데 0.08이니까 저 잘못했나? 잘못했네요. 0이 나와야 되니까 반대네.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돼. 0.2에서 0.11이 빠져야 되니까 0.09 줄어들어야 되고 얘도 줄어들어야 돼. 0.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라면 여러분들 교수님 틀렸어요 그럴 텐데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오히려 커져야 돼. 그러니까 0.3으로 다시 돌아와요. 네. 해보죠.
11일 때 1 곱하기 0.09, 1 곱하기 0.29 하니까 0.38이 나오고 0.38, 0.3보다 크니까 여전히 안 되네요. 제가 이걸 계속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한 사이클은 돌아보세요. 한 사이클 이걸 한 사이클이든 100사이클을 돌리든 영원히 돌려도 학습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사실은 데이터셋 1은 이거는 AND라는 어떤 논리적 그 귀결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R.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되는 OR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AND랑 OR는 학습이 돼요. 근데 XOR, 지금 뭐예요? 11일 때 0이고 10일 때 1이고 0일 때 1이고 00일 때 0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적이 오르면 선물을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고요. 건강해지면 뭐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했다고 할까요? 소개팅을 해서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만나자고 애프터를 보냈는데 두 사람을 동시에 보냈어요. 같은 장소로. 그래서 그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소개팅에 그 두 번째 애프터로 둘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황당해지죠? 예, 빵점이에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소개팅을 해가지고 둘 다 보냈으니까 그걸 그렇게 초청한 사람은 아주 쓰레기라고 욕을 먹겠죠. 두 명 소개팅한 사람한테 애프터 신청했는데 둘 다 같은 날 안 나왔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그래도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한 명이 나왔어요. 어, 또 다른 한 명이 나왔어. 다른 사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다음날 애프터 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이러한 걸 생각해냈어요. 예, 이런 게 익스클루시브 오화예요. 그러니까 둘 다 1이면 오히려 0이 되고요. 둘 다 0이면 0인데 하나만 1이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되는 거나 둘 다 안 되는 거는 불행한 일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는 좋은 거라면 이런 데이터 세상에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그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1943년에 매클로엔 피치가 나오고 1958년에 퍼셉트론이 나와가지고 발전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1969년에 퍼셉트론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건 퍼셉트론을 오히려 비판한 책이에요. 그리고 로젠블랏의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어떤 처음 만든 그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한다면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인식하는 기계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어쨌든 그 퍼셉트론이 1969년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이 나와요. 여기 보면 마빈 민스키와 세이몰 페이퍼드라는 사람이 쓴 1969년 책인데 제가 사실 1969년생이에요. 저보고 뭐 얼굴이 동안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긴 한데 또 연도 몇 년생이냐 물어보면 알려드리면 되게 놀래요. 어쨌든 어 1969년이 이제 달 착륙한 해죠 아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또는 딥러닝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나온 해인데 1944년에 매클로엔 피츠, 1958년 로젠블렛에서 퍼셉트론이 나왔는데 1969년에 이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이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엑소아가 학습이 안 된다는 거를 전 지금 손으로 보여드렸죠. 손으로 보여드렸는데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수학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은 무슨 언제적 얘기냐면 1969년 얘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도 PDF 파일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제가 뭐 여러분들 소장하고 싶으면 경희대학교 이캠퍼스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경희대 재학생들은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찾아하실 겁니다. 그냥 뭐 근데 워낙 옛날 책인데 참 이런 걸 썼다는 게, 근데 이게 이제 딥러닝의 하나의 슬픈 역사죠. 이 책이 나오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한 15년간 뉴럴 네트워크 연구가 거의 중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1986년에 이 논문이 나오는데 룸멜하트, 데이비드 룸멜하트인가요? 그 다음에 제프리 힌튼, 현재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 무슨 윌리엄스인지 모르겠네. 이분들이 이제 룸멜하트가 제가 알기로 샌디에고 교수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힌트는 이 당시만 해도 몇 년, 한 40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프리 힌트는 몇 살인가 볼까요? 힌튼이라고 나 칠게요. 힌튼이 47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86년이면 제가 40살 안 됐다는 게 만으로 맞네요. 그죠? 39. 예. 39살. 되게 젊을 때고요. 어, 데이빗 룸멜하트 이런 것도 또 데이빗 룸멜하트는 42년생, 더 나이가 많은데 이분이 UCLA 아니면 샌디에고쯤에 있었어요. 87년 여기 UC 샌디에고, 그죠? 1967년부터 87년까지 UC 샌디에고에 있었고 나중에 스탠포드로 또 옮기셨구나. 예, 그쵸? 원래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했네요. 아, 아, 예, 그렇죠. 스탠포드 박사네요. 수학 박사인데. 어쨌든 UC 샌디에고 있을 때 이제 이 룸멜 하트가, 제가 그냥 뭐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샌디에고에서 힌튼을 일종의 그 포닥 비슷한 거죠. 또 사실은 이제 힌트는 에딘버러 대학 박사예요. 1971년인가에 에딘버러 대학으로 갔어요. 여기 보시면 1970년에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는데 킹스 칼리지에서 졸업을 했네요. 익스퍼리먼탈 사이콜로지를 전공하고 에딘버러 대학으로 갔어요. 에딘버러 대학도 대단한 대학입니다. AI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1947년생이네요. 그러면 대학을 한 23살에 졸업하고 에딘버러 대학으로 와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78년 박사네요. 그죠? 20대 박사야 그래도 29에 박사를 했네요. 그죠? 박사를 하고 이 젊은 29의 박사인 힌튼이 여기 보면 서섹스에 약간 있다가 difficult finding funding in Britain. 재밌는 얘기죠. 왜? 딥러닝이 지금 죽어 있을 때라니까요. 근데 카네기 멜론에서 이 데이비 룸멜하트가 이 훌륭한 젊은 힌튼을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되니까 결국은 이제 AI의 최고의 또 학교 중에 하나인 카네기 멜론이 교수로 데려갔고요. 90, 80.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힌튼이 좀 약간 좌파적 성향이 있어요. 리버럴이죠. 뭐 좌파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전쟁 반대나 뭐 이런 군사,
군사적 연구에 좀 반대를 했는데 카네기 멜론은 좀 그런 걸 많이 하는 학교이긴 해요. 제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있을 때 저는 96년에서 97년 포닥으로 있었는데 그 카네기 멜론에 있을 때 저도 그 레이시온 그 다음에 뭐죠? 락히드 마틴 이런 회사들에서 펀딩한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저 AI 기반의 스케줄링 그죠? 여기 레시온은 US 디펜스 컨트랙터다. 그다음에 뭐 락히드 마틴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카네기 멜론이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명문 대학이 되는 거는 2차 대전 때 에, 레이더 이런 전자공학 기술 어, 연구를 많이 해서 미국이 승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자공학과가 발전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스탠포드의 학풍은 특이해서 스탠포드 대학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창업을 한 거죠. 창업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노이스? 다 제가 그냥 이 로버트 노이스 총장이죠 아마. 총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스탠포드를 오늘날의 스탠포드를 만든 그 유명한 총장이 있으시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로버트 노이스 같은 사람이 여기 보면 더 메이어 오브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를 그 설립했고, 그죠? 이분이 공부는 스탠포드에서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고든 무어도 나오고 인텔의 창립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스탠포드 실리콘밸리를 만든 분들인데 이 스탠포드는 연구를 한 거를 창업을 많이 이제 하는 그 학풍을 그 여기 아마 스탠포드 총장 말씀이 나올 건데 안 나오나? 오히려 스탠포드 얘기는 오히려 없네. 노이스에는 제가 딴 데로 잠깐 샜네. 예, 총장 실리콘밸리 헤네시 스탠포드 총장 이분 말고도 또 그 훌륭한 총장들이 스탠포드에 나왔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예, 그, 그 정도 하죠. 나중에 또 실리콘밸리 얘기 나중에 하고요. 이제 어쩌다 이게 또 얘기가 퍼졌는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거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카네기 멜론이랑 스탠포드를 비교하다 그랬구나. 예, 카네기 멜론은 그런 국방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힌튼이 토론토 대학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은 또 역시 하버드 캐나다의 하버드다라고 생각을 캐나다 사람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종합대학교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옆에 이제 1시간 정도 거리 워털루 대학교가 있는데 그 워털루 대학은 이제 캐나다의 MIT 또는 뭐 캐나다의 카네기 멜론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대학교죠. 근데 어쨌든 이 토론토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가 딥러닝의 정말 메카처럼 돼버렸어요. 제프리 힌튼이 간 건. 근데 제프리 힌튼이 여기 좀 제2저자로 되는데 이 세 사람 간에 누가 더 얼마나 뭐 컨트리뷰션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논문이 나온 거고요. 오늘 이 논문 얘기를 조금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여기에 히든 레이어 하나 더 들어간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히든 레이어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XOR 문제, 아까 우리가 학습시키지 못했던 XOR 문제를 학습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69년생 대학교 87학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987년에는요. 물론 한국에 그렇게 인공지능 바람이 시작될 때이긴 해요. 왜냐면 한국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정년 퇴임하신 카이스트의 뭐 김진영 교수님, 지금 중앙대 석좌 교수로 계시나요? 김진영 교수님이 이제 대부라고 볼 수 있어요. 1985년인가 84년에 그 한국에 오셨어요. UCLA 박사시죠 아마. 그다음에 제 지도 교수님은 어, 카이스트의 1985년 이재규 교수님인데, 이재규 교수님은 유펜에서 박사를 하셨고 AI를 전공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유펜의 워튼 스쿨에서 AI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튼하면 뭐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비즈니스 스쿨에 박사를 하셨는데 어, AI를 전공하신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디시전 사이언스 또는 AI 하신 건데, 저는 이재희 교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어, 이재희 교수님을 발견한 게 제가 1988년이었고, 어쨌든 경영학과에서도 경영과학과에서도 인공지능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까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를 할까 하다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서 AI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계셨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김진영 그래서 저는 한국의 AI의 뭐 아버지격인 분은 김진영 교수님, 지금도 역할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한국의 AI 응용의 아버지다 하면은 이제 이재 교수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신 게 198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985년에 인공지능 바람이 붑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재희 교수님이 당시에 그 인터뷰하신 1985년, 85년, 86년 인터뷰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 적어도 뉴럴 네트워크 연구는 1969년에서 86년 사이에 중단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위키피디아에도 약간 신경질적인 글이 나오잖아요. 펀딩이 안 됐다. 영국에선 펀딩이 안 됐다. 근데 이제 힌트는 대단한 게, 1970년에 캠브리지 대학 나와서 에딘버러 대학으로 갔네요. 그죠? 근데 70년에 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1969년에 이런 책이 나와서 거의 쑥대밭이 됐어요. 일종의 폭탄이 투하된 거예요. 그런데 힌트는 1970년부터 78년까지 에딘버러 대학에 있으면서 겨우 이 뉴럴 네트워크 연구를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박사를 78년에 받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논문이 1986년에 나왔는데, 오늘 얘기하는 그 히든 레이어와 백 프로포게이션에 관련된 논문이 1986년에 나왔는데, 사실은 1970년대에 비슷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굳이 따지면. 그래서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프랑스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일본도 만만치 않은 연구를 했어요. 일본이 상당히 독창적인 연구가 많습니다. 일본이 벌써 노벨상이 몇 개예요. 한국은 정말 창피하지만 노벨상이 아직 없어요. 노벨 평화상만 있고, 노벨 경제학상도 아직 없고, 노벨 과학상도 아직 없고, 튜링 어워드도 아직 없고, 오스카상이나 뭐 베를린 영화제, 베네, 베니스 영화제 다 영화, 그다음에 BTS 음악, 그런 건 세계 1등이 나왔는데, 노벨상에 필적할 만한 게 나왔는데, 한국은 아직 노벨 과학상, 노벨 문학상, 경제학상 다 없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좀 한국인 분들만 듣는 건 아니라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한국 위주로 설명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제가 한국 얘기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 뉴럴 네트워크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1970년대에도. 한국은 1970년대에 뉴럴 네트워크 연구가 있었는지, 인공지능 연구가 있었는지 한번 정말 그 뿌리찾기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 아까 말씀드린 김진영 교수, 그다음에 이재규 교수 이 두 분이 한국에 온 것이 중요한 사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85년, 84년쯤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서울대 유석인 교수님도 계셨는데 아마 김진영 교수님보다는 더 연배가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 인공지능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또 한번 그 맥락을 얘기하면 1969년 때문에 이 책 마빈 민스키와 세이몰 페이포트의 책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연구가 중단됐다. 그러면 중단되면 인공지능 연구는 안 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 여기다 제가 쓰는 게 낫겠네. 이, 이 책으로 인해 이 책으로 인해 기호주의가 AI에서 AI 분야에서 기호주의가 득세했다. 기호주의라는 건 심볼리즘이에요. 근데 사실은 뭘 여기 딱 붙여놓을게요. 예. 근데 86년에 이 1986년에 PDP라는 책이 나와요. 당시에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처럼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해요. 딥러닝이 뭐 끝도 없습니다. 공부하려면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연구가 많이 좀 나오고 있죠. 1986년에 PDP 책이 나오는데 출간. 이 책으로 인해서 AI 분야에서 다시 연결주의라고 해요. 이제 기호주의가 아니라 연결주의가 부활해요. 연결주의가 부활. 커넥셔니즘. 그러면 그 커넥셔니즘이 부활한다. PDP라는 책 한번 그냥 적어 놓을까요? PDP? 그렇게 안 나오네. 그냥 패러럴 이 책이에요. PDP 그 당시 다 PDP라고 불렀어요. PDP. 예. 근데 PDP 북이 있어요. 북. 이게 참. 세 권짜리 두 권이랑 대충 이런 책이에요. PDP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데이비드 루메라트가 있죠. 그다음에 제임스 맥클랜드 이게 다 UC 샌디에고고 여기는 제프리 힌튼이 이름을 넣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리더였고 제프리 힌튼은 약간 주니어한 아까 39살 뭐 39살도 나이가 어린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상대적으로 주니어인 상황이잖아요. 이 책이 세 권이 나와요. 이게 원, 투, 이게 투인가 보다. 투, 그죠? 이 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당시에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글씨도 엄청 많고. 그런데 어쨌든 이 1986년에 이 PDP가 출간하면서 AI 분야에서 연결주의가 부활하고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이제는 그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딥러닝. 지금 완전히 딥러닝의 시대죠. 너무 대단한 제가 여기 지금 딥러닝의 시대 이렇게 얘기해서 제 강의도 지금 딥러닝을 하고 있는 딥러닝 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연결주의와 기호주의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의 또 이것의 어떠한 통합도 중요해요. 그죠? 이런 연구를 하면 여러분 노벨상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연결주의와 기호주의를 통합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은 연결주의자들이 그냥 연결주의로 다 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I 역사가 약간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부분도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 학습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왜 얘네들은 오와 이런 데이터랑 이런 데이터는 학습이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이거 가지고 학습이 안 되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게 마빈 민스키였는데 이 마빈 민스키의 설명 이 책에서 그 퍼셉트론이라는 이 책에서의 설명은 이런 그림을 또 그렸어요. 저건 이건 리니어하다. 리니어하기 때문에 어떤 양쪽을 어떤 그 줄을 거서 분류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1000은요. 이걸 제가 한번 지금 이 그림이 그 그림인데 XOR는요. 어떻게 돼요? 다시 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둘 다 1이면 0이고 둘 다 0이면 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0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쫙 줄로 갈수록 한 줄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AND나 OR는 그게 발견이 되죠. 이해되세요? 이걸 이 그림을 제가 우격다짐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엑소와 게이트가 아니고 자르기가 안 되네. 여기 엑소와를 지우고 싶은데 합쳐져서 그러나 봐요. 이게 다 분리되는 그림이네. 그래서 아니면 나머지는 다 지우고 아유 잘 안 되네요. 오히려 막 얘가 점점 더 커지네. 다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차라리 이 그림에다가 제가 그림을 더 추가하는 형태로 하는 게 낫겠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파란 거를 여기 한번 놔둘게요. 만약에 이렇게 파랗게 세 개가 있고 안 파란 것 네모가 하나 여기 있다고 하죠. 이 네모는 채우질 않을게요. 색깔을. 보세요. 여기에 요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냐면 요즘 빨강색은 XOR 데이터고요. 파란색은 오화 데이터라고 보죠. 1, 0일 때 1이고 1, 1일 때 1이고 0일 때 1이고 0, 0일 때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런 선 하나로 요쪽은 파란 거고 이쪽은 하얀 거야라고 그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요 줄 하나로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빨간색 말고 제가 노란 거 하나 할게요. 기대나 금방 노란 거가 예. 노란 거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쪽만
노란색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채우기가 없는 걸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요 노란 거랑 동그라미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지금 엔드 데이터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때요? 1, 1일 때만 1이고 그죠? 이거죠? 그 1, 0일 때는 0이고 요 그림이죠. 그다음에 0, 0일 때는 0이고 0, 1일 때 그다음에 0, 0일 때 0인 이렇게 되면 여기에 줄을 싹 그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노란 거고 이쪽은 노란 게 아니라 하얀 거죠. 줄 하나로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런 걸 이제 리니어 세퍼러블 하는데 엑소와 문제는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가 않아요. 어, 줄 하나로 되지 않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퍼셉트론 책에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86년에 이 논문이 나오고 이 논문이 담겨 있는 이 PDP라는 책이 출간이 되면서 이런 설명이 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많은 책들을 딥러닝이나 뉴럴에서 기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여러 개 줄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줄을 하나 더 긋는다는. 하나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글. 그래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거서 여기 좀 빨간 걸 이제 주목해 보세요. 이 동그라미랑 X가 있는데 이게 줄을 두 개 그어서 이 왼쪽 줄의 이쪽은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 오른쪽 줄의 오른쪽도 동그라미. 근데 그 사이는 X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든 레이어나 히든 노드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줄을 하나씩 하나씩 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이 하나의 레이어를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의 히든 노드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세요.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가 몇 개 생겨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요렇게 해서 또 하나가 생기고 어떤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뭐보다 높으냐 액티베이션 펑션 이 세타의 개수라고 보면 돼요. 세타가 두 개면 이게 줄이 두 개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세타가 세 개면 줄이 세 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히든 노드뿐만 아니라 아웃풋 노드까지 다 봐서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든 노드의 수와 아웃풋 노드의 수가 결국은 그 하나의 직선에 해당이 될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좀 강의해보니 하면서 그런 얘기가 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또 이 로젠블랏과 그 마비민스키가 같은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브롱크스인가? 브롱크스 사이언스 로젠 블라세 퍼셉트론 그 다음에 민스키 브롱크스인가 뭐 그래요. 브롱크스 하이 사이언스 하이 그죠? 여기 브롱크스 하이스쿨 오브 사이언스 역사적인 학교 어떻게 이런 여기 되게 좋은 학교인가? 예, 지금도 있나? 얘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할까? 자기네 학교를요. 예, 브롱크스 하이스쿨 오브 사이언스 뉴욕에 있는 거죠. 그죠? 뉴욕의 브롱크스에 있는 그죠? 모르겠어요. 여기 출신들이 얼마나 뭐 좋은 학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딥러닝의 역사에 길이 남겨버렸어요. 이 학교가. 예. 왜냐? 예. 로젠블랏이 거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비뮤직도 거기 나왔죠. 그러니까 둘이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비민스키가 이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 한 이 퍼셉트론 연구를 비판한 거거든요. 학문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비판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참 싫어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지금 마빈 민스키가 비판을 했죠. 로젠블라트의 퍼셉트론을. 그 책이 1969년 책인데 이 비판이 없었으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본질을. 근데 본질을 꿰뚫는 어떠한 비판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비판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로젠블랏은 이 비판을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보죠 위키피디아. 71년에 죽었잖아요. 그죠? 1969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요. 그죠? 안타깝게 어, 여기 보면 보팅 액시던트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안타깝게 죽었어요. 근데 뭐 많이 낙심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자기의 동기는 아니지만 친구가 자기가 연구가 이제 비판받은 거잖아요. 퍼셉트론이란 책에 의해서. 자기가 58년에 역사적인 논문과 그 시스템까지 아예 만들었었죠. 코넬 대학에 계셨고요. 코넬 대학 교수였죠. 아마. 예. 그죠. 여기 코넬 이타카에 있었고 어소시에 프로페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이제 가십이죠.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 퍼셉트론을 마비민스키도 뭐 모르시는 분이 없는 정도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가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냐면 이 책도 그럼 극복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죠? 누구한테 극복돼? 여기한테 극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1986년에 이 논문에 서 그러니까 마빈 민스키는 어떤 마음일까? 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마빈 민스키 아직 안 돌아가셨나? 거의 1세대 돌아가셨나?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2016년에 돌아가셨네요. 그죠? 지금 거의 이런 1세대 AI 학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세대 말고 어, 이제 미국 레벨로 뭐 존 맥카시는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존 맥카시. 돌아가셨구나. 지금 존 맥카시. 그다음에 뭐 누구예요? 허버 사이먼도 돌아가셨고. 그죠? 앨런 뉴얼. 허버 사이먼 제가 직접 뵀어요. 카네기 멜론 있을 때. 음, 앨런 뉴얼도 돌아가고 뭐 더 일찍 돌아가셨고 존 맥카시, 마빈 미스키. 이제 마빈 미스키 흔히 말하는 여러분 그 1956년 그죠? 1956 뭐죠? 다트머스 컨퍼런스 이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AI란 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클로드 셰너는 당연히 돌아가셨고 여기 사람 얼굴 볼까?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는 게 그래서 중요해. 존 마카시 돌아가셨죠. 앨런 율 돌아가셨고 허버 사이먼 돌아가셨고 마빈 민스키 돌아가셨고 그럼 거의 살아계신 분이 없을 정도겠는데요. 예, 일찍 돌아가셨네 다들. 그렇군요. 오늘 사실 저기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언제 이걸 만들었는지도 여기 화면에 다 나오겠네. 근데 오늘 뭐 한국경제에서 AI 미래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굉장히
세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셔요. 이 그림인가? 종이 신문에는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건가? 아, 그냥 제 얼굴 여기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예, 아까 지금 다트머스 그걸 보니까 그게 나와서 그렇게 마치 요게 좀 연상이 되네요, 그죠? 김현진 교수, 아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훌륭한 저의 후배기도 하고 참 좋은 분인데 오늘 정말 거의 10년도 넘었는데 10몇 년 만에 그 발표를 얼굴 처음 볼 것 같아요. 얼굴 못 뵌 지 한 10년 넘었는데 또 하정우 소장님 제가 여기 얼굴이 껴서 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요 그림 하나 넣어놓고 싶네, 그죠? 이거 아까 뭐지? 마빈미스키 그거 아까 다트머스 그죠? 다트머스 다트머스 컨퍼런스에 이 요 사진 같은 거는 하나 진짜 각본 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The Founding Fathers of AI 그죠?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요 책에서 아니면 그냥 하나 더 뜰까요? 그냥 지금 참고로 여기 지금 이제 마빈 미스크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기호주의자로 저는 이해를 해요. 존 맥카시. 마빈 미스키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 그 이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의 그 투쟁 속에서 나온 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연결주의가 좀 어려움이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호주의자들이 앨런 율도 아마 기호주의, 허버 사이먼도 기호주의, 존 맥카시 기호주의, 마빈 미스키도 기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딥러닝 이 사실 58년에 로젠블랏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어 그렇게 뉴럴넷이나 딥러닝이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은 AI의 한 분야예요. 저는 그렇게 저는 AI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근데 지금은 딥러닝이 워낙 득세하니까 딥러닝이 AI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AI의 아주 일부를 배우는데 요즘 너무 잘 나가고 너무나 훌륭한 AI 방법론 중에 하나인 딥러닝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델타 룰의 그 도출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으로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